에펠탑 앞에서 혼자 서 있던 그날, 저는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남편 없이, 시댁 눈치 없이, 자식 걱정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자유가 외롭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적었던 버킷리스트 노트를 꺼내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 혼자 여기까지 왔어. 그때였어요. 뒤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시는데.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외로운 관광객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57년을 살면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가는 거야? 지금이라도 취소해. 나이가 몇인데 혼자 유럽이야.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불만이 섞여 있었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 갈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젊은 커플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자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고 남자는 여자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부럽더군요. 저도 20년 전에 남편과 이렇게 파리에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우리의 버킷리스트라고 남편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점 파리 에펠탑에서 사진 찍기. 2점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보기. 3점 베르사유 궁전 산책하기. 남편은 은퇴하면 꼭 가자고 했지만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받은 보험금 1억 5천만 원. 자식들은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보태라고 했지만 저는 3천만 원을 따로 빼뒀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낯선 언어들이 귓가에 쏟아졌어요.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저는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57세 한국 아줌마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기사는 프랑스어로 뭔가 계속 말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거리가 신기했습니다. 석조 건물들, 좁은 골목길, 노천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영화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싱글룸이었지만 창문이 컸고 밖으로 파리 거리가 보였어요. 캐리어를 여러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카메라, 그리고 버킷리스트 노트. 침대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여보, 내가 왔어. 혼자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건 슬픈 여행이 아니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 트렌치코트에 편한 운동화. 가방에 지도와 노트, 물 한 병을 넣었어요. 첫 목적지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지하철을 타고 30분쯤 갔을까요? 피라미드 모양의 유리 건물이 보였어요. 루브르였습니다. 입장권을 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박물관이 너무 넓었고 표지판은 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지도를 봐도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헤매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팠고 모나리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영어가 안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한국말이 들렸어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도 좀 다시 봅시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지도를 들고 서 있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에 체크 셔츠, 배낭을 맨 모습.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네, 맞아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지금 모나리자 찾는데 길을 잃어서요.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중인데 같이 갈까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남자가 지도를 보며 길을 안내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 드디어 모나리자 그림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고 작은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나리자 앞에서 포즈를 취했고 남자가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데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점심 식사하셨어요? 저도 마침 배가 고파서 같이 드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샌드위치와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57살이고요. 저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민경이에요. 저도 57살입니다. 둘은 서로 보며 웃었어요. 동갑이네요. 그러게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는 전직 미술교사였고 3년 전 아내를 여의었다고 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었고 남편과 약속했던 여행을 혼자 왔다고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유언이 혼자서 여행 많이 다니라는 거였거든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아픔, 같은 이유로 파리에 온 두 사람.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베르사유 궁전 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가려고요. 그럼 같이 갈까요? 혼자 다니시는 것보다 안전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혁 씨 덕분에 길을 찾았고 밥도 함께 먹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호텔 앞에서 9시에 만나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네. 혼자 여행 왔는데 동갑내기 한국 남자를 만나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준혁 씨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에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골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의였다고 생각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정각이었는데 준혁 씨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배낭, 하지만 오늘은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민경 씨,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준혁 씨도요. 네, 저도요.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베르사유로 향했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지하철 안에서 준혁 씨가 베르사유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루이 14세가 지은 궁전이고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요. 미술 교사답게 그림과 조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았어요.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파리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파리 3일 더 있고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요? 네, 거기도 가보고 싶어서요.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금박으로 장식된 벽, 거대한 거울의 방. 준혁 씨는 각 방마다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는 왕의 침실이고 저기는 왕비의 방이고. 저는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준혁 씨가 제 사진을 찍어주고 저도 준혁 씨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관광객이 우리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어요. 투게더, 함께 찍어줄까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런데 준혁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Yes, thank you. 관광객이 우리 사진을 찍어줬어요. 나란히 서서 웃는 우리. 사진을 확인하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부부 같았거든요. 궁전을 다 보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이 정말 넓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분수대 주변에 벤치가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앉아 쉬었어요. 준혁 씨가 배낭에서 물 2병을 꺼내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물을 마시며 정원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커플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민경 씨, 오늘 즐거우세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못 봤을 것 같아요. 준혁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덕분에 즐겁네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베르사유를 떠나 다시 파리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준혁 씨가 제안했어요. 에펠탑 할까요? 해 질 때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하철을 타고 에펠탑으로 갔어요. 멀리서부터 철골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더 거대했어요. 고개를 한참 들어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에펠탑 아래 잔디밭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와인을 마시고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버킷리스트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점 파리 에펠탑에서 사진 찍기. 남편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혼자지만 왔어.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때 옆에서 준혁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노트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준혁 씨가 본 것 같았어요. 아,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여주셔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노트를 건넸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베르사유, 센강 유람선, 몽마르트, 언덕.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이거 남편분과 함께 적으신 거예요? 네. 20년 전에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하나씩 이루고 계시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 이루려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왔어야 했는데 왜 미뤘을까? 준혁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민경 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 씨는요? 준혁 씨도 뭔가 있으세요? 준혁 씨가 배낭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펼치니 한 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짧은 머리,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제 아내예요.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준혁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혼자 남으면 여행 많이 다녀요. 나 대신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 약속 지키려고요. 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는 게 맞나? 돌아가신 배우자들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혁 씨, 우리 이러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요?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요. 아내분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준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죠. 근데 민경 씨, 아내도 제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졌어요. 반짝이는 조명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에펠탑 앞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준혁 씨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줬어요. 이제 같이 찍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셀카봉 있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준혁 씨 어깨와 제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프랑스 요리였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샌 강변을 걸었어요. 불빛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몽마르트 언덕 가려고요. 그것도 버킷리스트에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계속 일해도 되나?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호텔 앞에서 헤어질 때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경 씨.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준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준혁 씨한테 마음이 가면 어떡하지? 여보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몽마르트 언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경아, 너 지금 설레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몽마르트 언덕 입구에서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 여기요. 커피 사왔어요.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한 라떼였어요. 우리는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많았지만 준혁 씨가 천천히 걸어줘서 괜찮았어요. 언덕 위에 사크레 퀘르 성당이 보였어요. 하얀 돔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는 사람들이 앉아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곳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제가 감탄했어요. 파리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에펠탑도, 센강도, 건물들도.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리가 정말 예술의 도시 같죠? 네, 정말요.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준혁 씨가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줬어요. 여러 각도에서, 여러 포즈로. 이제 같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준혁 씨가 먼저 제안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하고 있었어요.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앉아서 잠시 기도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파리에 있어. 버킷리스트 하나씩 이루고 있어. 그런데 여보,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준혁 씨라는 사람인데 착하고 친절해. 나 이러는 거 괜찮은 거지?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성당을 나와 주변을 걸었습니다. 몽마르트는 예술가의 동네였어요. 거리 곳곳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한 화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민경 씨, 초상화 그려볼까요? 초상화요. 네, 여기 유명하잖아요. 기념으로.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앞에 앉았고 준혁 씨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20분쯤 지나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잘 그려져 있었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원래 예쁘니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처 비스트로에 들어가 식사를 했어요. 양파 수프와 바게트, 그리고 와인 한 잔씩. 준혁 씨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을 위해. 마지막이요? 네, 전 내일 로마로 가거든요. 민경 씨는 언제까지 파리에 계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파리만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다른 도시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못 정했어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마는 어떠세요? 제가 길 안내도 해드리고 같이 다니면 안전하잖아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로마까지 같이 간다는 건 여행 동행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와 함께 있는 게 편했고 즐거웠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좋아요. 같이 가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혼자 가려니까 조금 쓸쓸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로마로 갈 예정이었어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내일 로마 가. 걱정 마.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조심해. 그런데 혼자 다니는 거 맞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 씨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답했어요. 응, 혼자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파리 북역에서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차에 올랐어요. 좌석이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파리 즐거웠어요.
네, 정말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둘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기차는 12시간을 달렸어요. 중간에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창밖만 봤습니다. 준혁 씨가 물었어요. 민경 씨, 평소에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집에 있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끔 친구 만나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남편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 먹을 때도 혼자고.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다녀왔어. 해도 대답이 없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기차 안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도 눈을 감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57살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랑 로마까지 가는 중이야.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로마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호텔 어디세요? 저는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준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같은 호텔이네요. 정말요? 네, 여기 숙박 후기가 좋아서 여기로 잡았거든요. 둘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호텔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제 방은 302호, 준혁 씨 방은 304호였어요.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민경 씨, 피곤하시죠? 푹 쉬세요. 내일 봐요. 네, 푹 쉬세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파리에서 로마까지 준혁 씨와 함께. 핸드폰을 보니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초상화, 기차 안에서 찍은 셀카. 사진 속 제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 씨에게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민경 씨, 아침 먹으러 갈까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빵과 과일, 커피. 준혁 씨가 오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콜로세움 가고, 트레비 분수 가고, 바티칸 갈까요? 좋아요. 다 가고 싶어요. 로마에서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나가고 저녁 함께 돌아왔어요.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 찍고 트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고 준혁 씨는 항상 제 가방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밥값도 먼저 계산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호텔 옥상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로마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 제가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계속 같이 다니고 옆방이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혼자 왔으면 이렇게 즐겁지 못했을 거예요.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도요. 민경 씨 덕분에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밤바람이 불었고 와인 잔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분위기에 취해 키스를 했어요. 로마의 화려한 야경 아래에서 그냥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로마에서의 나흘째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밖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바티칸에 갈 예정이었어요. 준혁 씨가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새벽 4시에 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급한 일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딸이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새벽에 전화를 여러 번 했더라. 딸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SNS 확인 안 해봤어. 엄마 계정에 사진 올라와 있더라. 저는 당황했어요. 내가 사진을 올렸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무슨 사진인데? 남자랑 같이 찍은 사진. 에펠탑 앞에서, 로마에서. 그 사람 누구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페이스북을 열어봤습니다. 제 타임라인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준혁 씨와 찍은 사진들. 에펠탑 앞, 베르사유 궁전, 로마 콜로세움. 언제 올렸지?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준혁 씨가 사진 좀 올려도 되냐고 물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했었어요. 준혁 씨가 제 페이스북에 태그를 한 거였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 그 남자 누구야?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벌써 다른 남자랑?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야. 길 안내 좀 받고 그런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친해 보여? 사진 보니까 완전 연인 같던데. 엄마, 나 실망이야.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와.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여행하면서 친구 사귄 건데. 아니야, 친구 이상이었어. 나도 알아. 준혁 씨한테 마음이 갔어. 그게 잘못된 건가? 미안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10분이었어요. 준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눈이 부어 있었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준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가까이 가니 준혁 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민경 씨, 우셨어요? 얼굴이 붓고 눈이 빨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준혁 씨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쉬실래요? 아니요, 가요. 바티칸 가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바티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 씨,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바티칸에 도착했어요. 성베드로 대성당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딸 목소리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그래?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천장화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앉아서 울고 싶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민경 씨, 저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사진 봤대요. SNS에 올라간 거. 준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제가 올린 건데 죄송해요. 확인을 못하고. 아니에요. 준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허락했잖아요. 준혁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똑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랑 여행 다녀? 아들이 화났어요.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성당 안이 조용했고 사람들의 기도 소리만 들렸어요. 민경 씨, 우리 잘못한 걸까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여행하면서 친구가 됐을 뿐인데.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어요. 저는 준혁 씨한테 마음이 갔고 준혁 씨도 저한테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57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죄인가요? 성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준혁 씨도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그냥 포크로 파스타만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경 씨,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혁 씨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 아이들도 걱정하고 우리도 불편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혁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일찍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2호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경 씨, 푹 쉬세요. 내일 봐요. 준혁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네, 준혁 씨도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냥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딸한테도 미안하고, 준혁 씨한테도 미안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준혁 씨 방에서도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준혁 씨도 저처럼 힘들 거예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엄마 생각해서 한 말이야. 조심해. 딸도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지만 그 걱정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경 씨, 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각자 여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걱정하고 우리도 부담스럽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피렌체로 갈게요. 민경 씨는 로마에 좀 더 계시고요. 네, 그래요. 그날 저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 정말 즐거웠어요.
이번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준혁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 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것 같았어요. 302호 제 방 앞에 섰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민경 씨도 건강하세요. 준혁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느끼는 준혁 씨 온기.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슬픈 거지? 그냥 일주일 함께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 행복하고 싶었던 게 죄인가? 아침이 됐고 준혁 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준혁 씨가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준혁 씨가 떠난 다음 날, 저는 로마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제 뭘 하지? 혼자 관광을 다닐 기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예약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가방에서 버킷리스트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체크 표시가 몇 개 있었어요. 에펠탑, 루브르, 베르사유, 콜로세움.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베네치아 곤돌라 타기 민경이가 제일 가고 싶어 하던 곳. 맞아요. 20년 전 여행 계획 세울 때 제가 베네치아 사진을 보며 꼭 가자고 했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지나는 모습이 너무 로맨틱해 보였거든요. 결심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자. 혼자라도 가자.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자. 짐을 쌌어요.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로마에서 베네치아까지 4시간.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남편 눈치, 딸 눈치, 세상 눈치. 5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이탈리아 풍경이 지나갔어요. 포도밭, 작은 마을들, 언덕 위의 집들. 4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베네치아 산타 루치아 역에 도착했어요. 역을 나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앞에 운하가 펼쳐져 있었어요. 물 위로 곤돌라들이 떠다니고 다리가 아치형으로 물을 가로지르고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운하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 작은 다리들, 곳곳에서 들리는 물소리. 사람들이 곤돌라를 타고 지나갔고 곤돌라 뱃사공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곤돌라를 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타는 게 어색했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이 넓고 웅장했어요. 비둘기들이 날아다니고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어요. 광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가고 싶어 하던 베네치아. 혼자지만 왔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이제 곤돌라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상관없어.
나를 위한 거니까. 곤돌라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뱃사공에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요. 뱃사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곤돌라에 올랐어요. 흔들렸지만 곧 안정됐습니다. 곤돌라가 출발했고 물 위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좁은 운하를 지나고 다리 밑을 통과하고 건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뱃사공이 이탈리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웠어요.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뱃사공이 한 다리 밑에서 멈췄습니다. 리알토 다리였어요. 아치형 다리가 아름다웠고 다리 위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올려다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익숙한 실루엣. 검은 뿔테 안경, 체크 셔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혁 씨.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확실히 준혁 씨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꿈인가? 다리 위에서 준혁 씨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민경 씨, 민경 씨. 곤돌라가 선착장에 도착했고 저는 내렸습니다. 준혁 씨가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왔네요. 드디어 찾았어요. 준혁 씨.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피렌체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민경 씨 호텔에 갔는데 체크아웃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베네치아행 기차표 예약하신 걸 봤대요. 그래서 저도 바로 왔어요. 왜요? 왜 다시 오신 거예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경 씨, 저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나? 왜 아이들 눈치만 봤나? 준혁 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민경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민경 씨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여행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밥 먹어도 민경 씨 생각, 관광해도 민경 씨 생각.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준혁 씨 생각했어요. 계속.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준혁 씨 생각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준혁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민경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나머지 인생이라도 함께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준혁 씨가 저를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아직 곤돌라 안 타셨죠? 방금 탔어요. 혼자. 그럼 다시 타요. 이번엔 같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 씨가 뱃사공에게 말했습니다. Two people. 두 사람이요. 우리는 다시 곤돌라에 올랐습니다. 나란히 앉았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놓지 않았습니다. 운하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어요. 좁은 골목 사이, 다리 밑 아름다운 건물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뱃사공이 노래를 불렀어요. 민경 씨, 아내가 살아있어도 당신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아내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거든요. 당신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웃게 했어요.
사랑을 느끼게 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살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준혁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혁 씨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곤돌라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산마르코 광장을 지나고 작은 운하들을 지나고 다시 리알토 다리로 돌아왔어요.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 우리 한국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네, 그래요. 딸이 뭐라고 해도 저는 준혁 씨 선택할 거예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아들이 반대해도 민경 씨와 함께 할 거예요. 곤돌라에서 내렸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운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더 이탈리아에 있다가 함께 귀국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들을 만나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베네치아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되고 곤돌라들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준혁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민경 씨. 포기하지 않아서. 저야말로요. 다시 찾아와 줘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57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용기라는 것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준혁 씨가 같은 호텔에 방을 잡았어요. 제 방 바로 옆이었습니다. 방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 오늘 제 방에 오실래요? 같이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 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운하가 보였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미래 이야기, 우리의 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자정이 넘었고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경 씨, 오늘 여기 계세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준혁 씨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의 품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베네치아에서 일주일을 더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거리를 걸었어요. 저녁엔 운하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딸이 정말 이해해 줄까? 준혁 씨 아들은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귀국하는 날 아침이 왔습니다. 짐을 싸고 호텔을 나왔어요. 베네치아 역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운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났지. 인생이 바뀐 곳. 준혁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우리 둘이. 기차를 타고 로마로, 로마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준혁 씨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제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딸이 서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딸이 저를 놓아주더니 준혁 씨를 봤습니다. 이분이 그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준혁 씨야. 준혁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딸도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진지하신 거예요? 그분과. 응. 엄마 진지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엄마 말 좀 들어줘. 5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 매일 혼자 있었어.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밥 먹을 때도 혼자고. 너희들은 명절에만 오잖아.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딸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건 알아요. 하지만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평생 혼자 외롭게 살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준혁 씨는 착한 사람이야. 엄마를 소중하게 대해줘. 그리고 엄마도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 딸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받아들일 시간.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그분도 한번 집에 초대하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엄마가 선택하신 분이니까. 딸이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미나야.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일주일 후 준혁 씨 아들도 만났습니다. 준혁 씨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준혁 씨한테 물었어요. 아빠,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경 씨와 함께 살고 싶어. 아들이 저를 봤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6년 동안 정말 외로워하셨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다행이에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가족이 됐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가족.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이 봤지만 이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딸과 준혁 씨 아들이 증인으로 함께 갔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경 씨, 이제 우리 부부네요. 준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이네요. 딸과 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축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식사했어요. 양가 자식들,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건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혁 씨가 제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간단한 은반지였지만 소중했습니다. 저도 준혁 씨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사랑해요, 민경 씨.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저는 제 집을 정리하고 준혁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옷 몇 벌, 사진들, 그리고 버킷리스트 노트.
준혁 씨가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민경 씨 마음대로 꾸미세요. 고마워요. 첫날 밤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준혁 씨가 고기를 굽고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니.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준혁 씨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민경 씨, 우리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가방에서 버킷리스트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꿈을 적어요. 좋아요. 준혁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적힌 페이지 옆에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가 먼저 적었습니다. 여보에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행복할게요. 눈물이 났지만 닦았습니다. 준혁 씨가 그 아래에 적었어요. 우리의 다음 여행지 그리스 산토리니. 민경 씨와 함께. 그리고 또 적었습니다. 나머지 인생 함께 웃으며 살기. 노트를 덮었습니다. 준혁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이루자, 민경 씨. 하나씩. 네, 꼭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1년 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거실에서 준혁 씨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목소리였어요. 딸 가족과 아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음이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제잘거렸고 딸과 아들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다시 여행 가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그리스 간다. 준혁 씨가 대답했어요. 우와, 좋겠다. 할머니, 사진 많이 찍어와요. 그래, 많이 찍어올게. 오후가 되자 모두 돌아갔고 다시 둘이 남았어요. 조용해졌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경 씨, 행복하세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민경 씨가 옆에 있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함께 앉아 있고.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준혁 씨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지만 저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베네치아 곤돌라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우리, 행복한 우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57살에도 60살에도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용기라는 것을. 만약 그날 묻지마 관광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 보험금으로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준혁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베네치아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선택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모레도, 1년 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날들. 인생의 봄날은 다시 왔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용기만 있다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행복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저처럼요.
모두의 일상에 온기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